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 강좌 제 3강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3강의 주제는 이제 486페이지에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 이런 말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내지는 않는데 갑자기 20회 이후에 가치 발생 요인을 두 번 22회랑 24회 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심화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표현한 내용을 평가론상에서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치가 감정평가 이론상에서는 가치가 발생하려면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논한 거야. 가치가 발생하기 위한 요인입니다. 경제적인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수요공급의 원리인데, 먼저 이제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유용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치가 발생하려면은 먼저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야 돼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용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수요적인 면의 가치 발생 요인이죠. 우리가 경제론에서 수요는 유효수라 그랬어요. 유효수는 구매 의사하고 구매 능력을 갖추는 수요가 유효수요인데, 이때 구매 의사가 기본적인 이제 필요 조건이죠. 수요가 되기 위한 구매 의사를 이제 구매할 욕망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요를 구매 의사하고 구매 능력을 두 가지로 세분한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논한다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쾌적성하고 이 편리성을 갖춰야지 구매할 욕망이 생긴다는 입지 조건 논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공업용 부동산은 이제 비용성 또는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잠깐 논한 거다 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효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효용 또는 유용성. 두 번째는 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희소하다는 거죠. 근데 옆에 상대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절대적 효용이 아니라 상대적 효용입니다. 이 희소하다는 말은 이제 공급적인 면에서의 가치 발생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희소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부족한 현상. 효용이 있다 하더라도 희소성이 없는 경우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가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원소상에 보면 저런 예를 들어요. 공기를 예를 들죠. 저희 공기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공기는 효용성이 엄청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기를 호흡할 때 가격을 지불하지 않죠. 이거는 자연에서 무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는 이제 뭐가 없다, 효용은 있다 하더라도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격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유효수요야. 유효수요도 수요와 관계되는 내용이겠죠. 구매 의사하고 구매력을 갖추는 거. 그러니까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가 이제 우리가 유효수요가 되는 거지. 이거는 경제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 능력 범위 내에서 물건의 가격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효상유라는 세 가지가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목차만 제목만 보셔도 돼. 근데 옛날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24회 때인가 22회 때도 언급을 했지만 보기 중에 오지선다로 낸 적이 있었어요. 단답형으로 옛날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지선다라는 게 문제야. 근데 지금 가치 발생 요인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하나는 이제 오답으로 놔두고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견해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거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전성을 말합니다. 이전성은 법적인 양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법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부족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지선다라는 문제의 특성에 맞춰서 이 효상유라는 경제적인 가치 발생 말고 법적인 가치 발생 요인인 이전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라는 식으로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효상유2 이렇게 설명이 되죠. 효상유2. 그럼 이전성을 집어넣은 견해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마약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감정평가 사무실에 와서 이걸 얼마에 판매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근데 마약은 효용성이 있죠. 그렇죠? 구매할 욕망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입이 공급이 부족한 그 희소성도 있는 거야. 그리고 구매할 능력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물건의 가격이 책정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약은 효용이 있고 유효 수요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 효용성도 있다고 인정이 돼. 그러면 경제적 요소로 따지면 가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왜 감정평가사들은 마약을 감정평가 의뢰받았을 때 감정평가를 거절하고 신고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거절하면 신고하기 전에 이제 당신이 의뢰한 이 물건은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논리죠. 근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먼저 주업해서 먼저 격리시키고 나서 묶어놓고 나서 신고했으니까 사람이 올 때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마약을 거래할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양도 가능성이 금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성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이제 집어넣는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라는 정도만 보시라 그래서. 그래서 가치 발생이 뭡니까? 꼭 효상유이라는 요거를 기본적으로 목차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 근데 네 가지가, 만약에 세 가지면 세 가지고 네 가지면 네 가지. 얘네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더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려면은 가치 발생면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가치가 결국 발생을 했어요. 그럼 발생된 가치는 항상 고정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럼 가치가 변하려면 결국 감정평가 이론상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변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변해야 돼? 가치의 발생률이 변해야 돼. 근데 가치의 발생률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치 발생률이 결국 경제적으로 따지면 수요 공급의 원리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힘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 쭉 설명이 됐지만은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487페이지에 위에서부터 기준 삼으면 둘의 다섯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설명된 내용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감정 규칙에서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말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서 결과적으로 이게 가치에 영향 주는 요소라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의 발생 요인은 효상유이고요. 형성 요인은 일지계가 됩니다. 이때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 국토에 영향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일반 요인이라 그래. 근데 일반 요인이 각 지역마다 미치는 정도가 달라. 일반 요인이 지역화된 거 있어요. 일반 요인 지역화된 거 우리가 뭐라 그러나? 지역 요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 교통체계가 생겼을 때, 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고속철도가 생기면 이게 그 각 지역마다 미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요인이 지역화된 것이 지역 요인이다. 그 일반 요인은 너무 넓은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평가사들은 논할 수는 없고 일반 요인이 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요인이 이제 그 개별화 구체화된 게 있어요. 개별화 구체화된 거. 이것이 뭐다? 이게 개별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사들은 일반 요인이 지역화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고 일반 요인이 각 지역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각 지역 안에서도 개개 부동산마다 미치는 게 다 달라요. 어느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겼어요.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영향 미치는 정도가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이 지역화된 거 지역 요인, 개별화 구체화된 거 개별 요인이 되죠. 그럼 평가할 때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제 단계별로 거치겠지. 그 일반 요인이 어차피 지역화된 거 지역 요인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은 이 일반 요인,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볼 때는
전체적인 걸 논할 실익은 없고요. 이게 지역화된 지역론을 분석한 거를 지역 분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일반론이 개별화 구체화된 개별론을 분석한 거를 개별 분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아까 우리가 이제 정해드렸던 큰 주제 7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리고 평가사들은 결국 형성 요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거야. 형성 요인이 변하면은 뭐가 변한다? 발생 요인이 변하고요. 발생 요인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가치가 변합니다. 가치가 변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변해? 가격이 변하지. 가격이 변하면 가치도 같은 방향에 변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감정평가사들은 이게 일반 경제학자들한테 가격이 왜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거야. 그런데 평가사들한테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왜 변합니까? 그러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발생 요인은 효상유이. 요거 딱 기억하시고요. 형성 요인은 아까 감정평가 규칙의 정의. 한 줄 반으로 돼 있죠. 그 규칙에서는 설명된 거. 대사물은 경제까지 영향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말한다. 요거 일찍에 요거를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큰 주제 하나 도출했고 또 하나는 그럼 평가사들이 형성 요인이 가치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추적을 해야 돼. 이때 이제 아주 주의사항이 있어요. 평가사들한테. 동일 A라는 물건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갑돌이 평가사는 A 물건을 100억으로 평가했고, 을이라는 평가사는 이걸 1억으로 평가했어. 근데 동일 물건인데 평가사마다 이 금액의 오차가 굉장히 커. 금액의 오차가 크면은요, 감정평가 제도에 무용론이 나옵니다. 마치 사법제도랑 똑같아요. 이 판사는 무죄인데 저 판사는 유죄야.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기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는 판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사고방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법제도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정법이라는 걸 만들었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벌해야 될 사항을 법률에 다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도 동일 물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사마다 오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다 법정평가야. 그래서 이 물건은 이걸로 평가하고 방법은 이렇게 하고 절차는 이렇게 하고 절차 내용 평가 방법이 다 법률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법이 모든 걸 다 시장 상황에 나타난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없는 것은 법원의 판단인 판결이라는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 평가사들한테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평가하는 접근 길이 접근하는 이제 길이 다르면 결국 종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준수해야 될 행동 지침을 통일시켜 놨어요.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야. 준수해야 될 행동 지침을 정해놨는데 그게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구할 때 준수해야 될 원칙이야. 근데 원칙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서 가격제 원칙이라는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큰 주제인 가격 원칙하고 그리고 지역 개별 분석이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간의 관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상에서는 이 큰 주제 두 가지 들어가기 전에 가치 발생 요인이 뭐가 있고 형성 요인이 뭐가 있다는 것을 우선 소개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치 발생 요인 효상 유의가 있고 형성 요인은 일지계가 있는데 아까 규칙에 규정된 내용만 보시면 되고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88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안 보셔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규칙상의 정의만 보시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우리 책은 490페이지에 이제 큰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먼저 뭐가 들어있냐?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칙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론상으로 접근할 때 한 13가지 정도를 논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거를 장황하게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13가지 원칙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주는 원칙이 있어요. 밑에 최유 원칙이라고 나온 것은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490페이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평가사들은 어떤 물건을 의뢰받으면은 내가 이제 임장활동 하기 전이겠죠. 실지조 하기 전에 내가 의뢰받은 물건은 지금 최유 상태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유 상태란 명칭상의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그 물건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용을 우리가 최유 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정하는 것은 최유 상태, 그러니까 상한선이 되겠죠. 최유 상태를 가정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제 아주 경건하게 의뢰를 받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임장활동 하면은 전제로 가정한 최유 상태가 의뢰받은 물건이 실제용 상태가, 무슨 실제용 상태가 가정한 최유 상태랑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유 상태로 가정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서 조사해 봤더니 대상물 실제용의 최유 상태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최유 상태를 상한선으로 한 금액에서 조금씩 감가를 시키는 논리가 감정평가 금액의 가격 재원칙상에서의 사고 방식이 되는 거죠. 이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은 우선은 체계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최유 상태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최유 상태, 체계도. 이 체계도를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각각의 원칙에 대한 개념이고 이 개념 그리고 이 원칙 등이 감정평가에 어느 부분에 활용되는지 감정평가 활용 이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개념을 가만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개념에서 명칭이 나왔고 명칭에서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명칭만 잘 뉘앙스를 보시면은 개념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더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하나하나 원칙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실 감정평가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용어로 활용되느냐 요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대상 물건이 최유 상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평가사들은 이제 외부적인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외부 판정 기준이야. 부동산이 최유 상태가 되려면은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고 방식이야. 외부 판정 기준이 보통 관행적으로 세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중개사 시험 쪽에서는요. 하나가 이제 경쟁의 원칙이 있고, 하나가 적합의 원칙이 있고, 하나가 또 외부성의 원칙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적합의 원칙하고 외부성의 원칙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경쟁 원칙, 적합 원칙, 외부성, 경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원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적합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적합의 원칙만이라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외부적인 상태에서 대상 물건이 최유 상태 여부를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그 물건 안을 들어가 봐야 돼. 그 내부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균형이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봐야 돼. 그러면은 내부적인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 판정 기준. 내부 판정 기준이니까 내부니까 4개가 보통 나오는데요. 4개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균형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여의 원칙이 있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을 관행적으로 4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많이 나온 게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대표하는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고 외부를 대표하는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균형하고 적합만 아셔도요.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정답을 체크가 되실 정도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기회 원칙에 포함되는 사고 방식이야. 그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기회 원칙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가 대상 물건의 최유 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치가 만약에 고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환경 요소.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과 외부적인 환경을 논하는 이유가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어요. 기본이 되는 원칙, 학자마다 평가론을 쓴 저자들, 학자들과 좀 다른데, 기본의 원칙, 토대가 되는 원칙, 또는 시간의 원칙,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어쨌든 기본이 되는 원칙이 2개가 있습니다.
변동의 원칙이 있고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원칙은 균기수수고요. 균기수수고 외부 원칙은 경적애고 기본의 원칙은 변예 이렇게 돼요. 균기수수 경적애 변예. 근데 이 9가지는요. 이 최유 상태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게 뭐냐면은 최유 유형을 판정하는 거와 관련돼서 가장 관련이 적은 가격원칙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5가지 오지선다 중에서 4가지 지문이 여기 있는 것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최유 상태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간접적인 관계되는 원칙이 경쟁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한 달에 걸쳐서 연결되게 되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원칙이다 라고 굳이 썼을 때 그게 대치 원칙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치 원칙이 있죠. 그럼 대치 원칙은 저거잖아. 대치 원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포기된 게 있겠죠. 포기된 가치를 이제 기입비용이라 그럽니다. 요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최유 상태랑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원칙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기입비용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기입비용의 원칙. 그래서 이제 균기수수 경적의 변의 대수 해놓고 기.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1등은 뭐냐면은 내부 원칙의 균형과 외부 원칙의 적합이야. 그리고 2등이 있어. 2등에 대한 논리는 빈도수죠. 정답 체크는 균형과 적합이 절대적이고 이제 보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내부 원칙에 기여하고 외부 원칙의 수익 배분하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변동의 원칙. 이 3가지가 2등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하고 적합 기여, 수익 배분, 변동 이 5가지의 1등짜리, 2등짜리만 정리하셔도 정답의 거의 90% 이상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의 개념과 그리고 하나씩 그 감정평가 활용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책을 통해 잠깐 보겠어요. 최근 491페이지에 변동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이제 2가지 중에 하나 개념이 나오겠죠. 두 줄로 되는 게 개념이야. 그럼 부동산 가격도 가치 형성이 변하면, 가치 형성이 일찍이라는 게 있었죠. 가치 형성이 변하면은 가치 발생률이 변하고 가치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치 형성이 변함에 따라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럼 내용을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말만 지저분하게 질 뿐이지 결국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변동된다는 뜻이야. 그럼 변동된다는 나왔으니까 무슨 원칙이야? 변동의 원칙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다 줄쳐서 암기할 필요 없어요. 형성이 변함에 따라 가격도 변한대. 그게 뭐야? 변동의 원칙.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럼 결국 감정평가에 어디에 활용되느냐라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 변동의 원칙에 대한 동그라미 1번은 근거인데 필요가 사실상 없고요. 동그라미에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성이 생겨요. 거의 1:1 관계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준 시점이란 말이 앞에 중간 주제로서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얘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마다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확정할 필요성과 관계되는 원칙이 뭡니까? 그러면은 변동 원칙을 해야 돼. 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평가사가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당신 부동산 가격은 1억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시장에 1억이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1억이 언제적 금액이야? 라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가사는 당신 부동산 가격은 2019년도 10월 26일 날 1억입니다. 라고 앞에 특정한 날짜를 부여해 주면은 이 1억이란 금액은 요 기준 시점인 2019년도 10월 26일 요 날짜에서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변동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한 금액에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시점을 묶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필요성하고 관계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의 이제 시점 수정을 하는 근거도 거기도 책에 나오듯이 변동의 원칙을 배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시점을 수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준 시점이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짝꿍인 예측의 원칙이 이제 등장해. 기본이 되는 원칙에 대한 논리가 2개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예측의 원칙은 그 당연히 그 첫 번째 끝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 장래 있죠, 장래.
그 장래란 말이 나오면은 뭐야? 그 예측이야. 장래의 유용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형성된다는 원칙이 예측의 원칙이야. 그래서 예측 원칙 보면은 미래, 장래 이런 말이 나와. 이렇게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원칙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예측, 예상한다는 거니까 장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예측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 적용 지문으로 이제 나왔을 때 가치의 정의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가치가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가치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라 그랬잖아. 장래 이익의 현재가 압축하면 이거죠. 미래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보면 미래적인 상황에 대한 뭐가 예상이 필요한 거야. 그 가치의 정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 용어를 할 때 감정 평가할 때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죠. 후보지, 이행지, 용도가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이잖아. 이런 땅을 감정평가할 때도 뭐가 개입돼? 예측현칙이 개입돼. 왜냐? 이 후보지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측이 개입되고,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에서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방식의 수익환원법. 이거 가격을 구하는 수익방식의 논리인데, 이 수익환원법도 예측현치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수익환원법의 개념 보면은 이 수익을 가지고 그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근데 수익이 현재 수익이 아니라 이 수익이 장래 수익이야. 장래 수익. 장래 기대되는 수익. 그러다 보니까 수익환원법에도 가격을 구할 때 적용되는 수익 무슨 수익? 장래야. 그러니까 장래, 미래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원칙? 예측 원칙이 돼. 그 때문에 예측 원칙이 시험 지문에 실제로 나왔을 때는 그 공부에 대한 내공이 막 쌓이다 보면은 법률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장난치는지 뉘앙스에 대한 내용이 쌓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으로는 잘 체크 안 해. 예측 원칙 정답 체크한 것은 13회 때가 유일무이하고요. 그 이후로는 보기를 구성하는 요소에서지 정답 체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원칙은 그래서 변동의 원칙에서의 기시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 내부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수익체인 체감 원칙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기원칙이 포함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순서 잠깐 바꿔서 우리 책은 492페이지의 균형 원칙부터 보겠어요. 이게 1등이야, 1등. 근데 내부 원칙, 균형, 기여, 수익 배분 세 가지를 논할 때는요, 얘는 내부 원칙이라는 거를 잘 살려야 돼. 그럼 내부 원칙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 부동산이 최유 상태 되려면은 우선 내부적인 요소가 균형에 잘 맞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부적인 요소라는 거는 그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간 요소야. 그래서 이 내부 원칙을 논할 때는요, 꼭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생산 요소란 말이 기본적으로 나와. 또는 뭐 출제원이 노골적으로 이제 저희들을 배려하면 내부 구성 요소란 말을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단어가 나오면은 요거는 균형하고 기여하고 수입 배분에 다 활용이 되는 용어야. 근데 생산 요소란 말을 외부 원칙의 적합 원칙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시도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 요소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내부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외부 환경적인 요소인 적합의 원칙하고는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럼 보자마자 생산 요소란 말하고 적합을 묶었네 X라고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그 순발력이 현장에서 있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생산 요소란 말이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균형 원칙이란 말이 이제 492페이지 먼저 합니다. 부동산의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 말은 부동산이 최유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생산 요소 나왔지. 생산 요소의 결합비례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원칙을 설명할 때는 개념 자체를 꼭 보셔야 돼. 생산 요소란 말이 나오고 생산 요소 간의 결합 비율이, 요 말이 키워드죠. 결합 비율 또는 구성 비율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최유 상태가 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평가하는데 건물을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하 주차장의 이제 적정한 용도, 그리고 뭐 층간, 사무실 면적, 복도 면적, 화장실 적정한 개수, 그리고 뭐 이런 내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균형에 맞아야지 내적으로 최유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시다 보면은 다 옛날에 나왔던 기출을 다 집어넣어 봤네요. 지금 책에 보니까 1번, 2번, 3번이 전부 1, 2, 3, 4번이 전부 다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 내용을 읽으시다 보면 다 기출된 내용이 다 지금 적어들 내용 그 단어하고 연결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거야. 그럼 평가사가 균형에 결합 비율이 균형에 맞아야 최유 상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뢰받은 물건이 결합 비율이 균형에 맞는지 또는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 물건 자체를 들어가 봐야 돼. 건물 자체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건물 자체를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건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 되는 거야. 되게 큰 주제 중 하나. 개별 분석이 돼. 그래서 개별 분석과 연관되는 원칙이 뭐다? 균형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물건 자체를 들어가서 개별 분석해봤더니 생산형 결합이 균형이 맞아. 그러면 최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음. 더 이상 뭐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화장실 개수가 각 층마다 5개가 적정한 균형에 맞는 개수다라고 판정이 됐는데 가봤더니 이 건물은 화장실 개수가 남녀공이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게 입주자의 불편을 겪을 거 아니야. 불편을 겪다 보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건물의 주차장 용량이 한 200대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 용량이 다 50대 정도밖에 배치를 안 했어. 그러니까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입주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건물의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아주 구닥다기로 져놨어. 그럼 그 평가를 안 좋게 받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 그럼 결국 내부적인 요소와 균형에 맞으면 가치가 최유 상태로 상정한 금액은 유지가 되는데 내적인 요소 균형이 안 맞자는 가치가 후려치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30인용으로 해야지 적정한 5개가 적정한데 거기는 이제 1인용으로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균형이 안 맞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논리를 나중에 논할 기능적 감가라 그럽니다. 때문에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 원칙이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지. 엄청 나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이 생산요소의 결합 비율이란 말하고 특히 개별 분석과 기능적 감가란 말이 나오고 이것이 연결되는 원칙이 뭐다? 균형의 원칙이란 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묶여서 몰려다니는 패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제 기형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 2, 3, 4번이 전부 다 뭘 설명하냐? 나중에 원가법을 공부하시는 기능적 감가의 예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부적인 시설들이 균형이 안 맞아 발생되는 가치 손실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열만 했으면 얘는 기능적 감가라는 1, 2, 3, 4번이 기능적 감가라는 요 한 단어에 구속이 됩니다. 묶여져 있어요. 아주 이제 기능학과 나중에 하시다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기능학과 여부를 하려면은 물건 자체를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의 기능학과 여부는 생산 요소 결합 비율의 균형이 안 맞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균형하고 묶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논하냐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 491페이지에 기여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 기여 원칙은 그 키워드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뭐다? 구성요소에 각 구성요소에 있어요. 생산요소. 기여도의 영향을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 무슨 원칙? 기여 원칙. 무슨 단어가 나와? 기여 원칙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 생산 요소 있죠. 생산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란 뜻이야. 그래서 부동산 구성하는 생산 요소, 내부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뭐 복도 면적의 기여도, 복도의 기여도, 엘리베이터의 기여도, 디자인의 기여도, 각 층마다 기여도, 이런 각 기여도의 합이 뭐라고요? 기여원칙이란 뜻이야. 무슨 단어가 나왔어? 그렇죠. 기여도란 말이 나와. 여태까지 기여원칙 설명하면서 개념상에서 기여도란 말을 안 집어넣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여도 나왔으니까 기여원칙.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다만 이걸 장난친 적이 있었죠. 방금 첫 줄에 나온 것처럼 기여도의 합이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논리인데 이거를 생산비라고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생산비 하면 틀려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 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논리가 이제 쭉 설명하다가 전부 다 이제 쭉 동그라미 보면 근거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추가 투자란 말이 나오죠. 3번도 그거에 대한 예를 설명한 거야. 그러면은 이 기원칙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추가 투자입니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하는 거 뭐다? 기원칙이야. 그러니까 추가 투자 나오면 바로 기원칙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부동산이 균형에 맞는 상태다. 결합비율이 맞는 상태에서는 뭐 추가 투자할 필요 없어. 그런데 화장실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각 층만 2개밖에 없어. 불편하잖아, 입주자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물건의 가격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3개가 돼야 되는, 5개가 되는 2개밖에 없네. 그러면 3개를 추가 설치해. 그럼 3개가 됐죠? 그때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조사하고 3개에서 4개째, 4개에서 5개째. 그리고 5개 이상 더 하면은 복도 그 사무실을 빼야 되니까 오히려 수익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적정한 그 균형 개수인 5개에서 추가 투자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거 관련되는 건 뭐다? 이게 기원칙이야. 즉, 한 단위 추가 투자한 것이 전체 가치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이런 논리야. 그럼 추가 투자할 때 들어간 비용보다 전체 가치에 기여한 수익 증분이 더 크다 그러면 계속 추가 투자하고, 추가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 가치 증진의 기여도가 더 낮다 그러면 추가 투자를 멈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뭐다? 이 기여 원칙이 되는 거지. 근데 요 한 단위 추가 투자한 거 전체가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계산화시켜서 내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시험 범위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추가 투자라는 논리가 그래서 기여 원칙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사고 방식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고요. 근데 추가 투자를 입체적으로 하는 거야. 입체적으로. 그래서 추가 투자 한 층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 추가 투자 논리를 입체 개념으로 논하는 거, 이것이 이제 모두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도 중요한 단어가 추가 투자 논리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기여 원칙에 포함되는 사고 방식으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논할 필요는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 등장을 해요. 수익 배분 원칙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위에 6번에 나옵니다. 거기도 나오죠. 토지, 자본, 노동.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생산 요소야. 이 생산 요소에 발생된 수익은 생산의 배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분되는 바,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을 논할 때는 이 생산 요소란 말이 계속 나오고 무슨 단어가 나와? 배분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배분이란 말을 안 집어넣고는 절대적으로 수익 배분의 원칙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익 배분 원칙, 그 배분, 이렇게 배분되는 바, 거기까지가 개념이야. 끝나시면 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4번째 줄에 토지 잔여법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사실상 이 수익 배분하고 거의 1대1로 많이 나오는 것이 토지 잔여법입니다. 잔여란 것은 나머지잖아. 나머지 수익을 토지한테 마지막으로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토지에 배분된 수익 가지고 토지 가치 구하는 방법이 토지 잔여법이에요. 다만 토지 잔여법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내. 그러니까 토지 잔여법이 뭐라? 수익 배분의 원칙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논리가 어떤 거냐면 이 3가지 논리가 결국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상품을 만들어요. 그럼 생산 요소가 필요해. 생산 요소가 결합을 해야 되겠지. 뭐가 필요해? 토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 지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경영은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3대 생산 요소. 그럼 얘네들이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얘네들 간의 결합 비율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수익이 최대가 되더라라는 논리야. 그럼 이게 무슨 원칙일까? 결합비율 나와서 얘는 균형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익을 이제 판정을 할 때 수익은 결과적으로 뭐죠? 이 노동의 기여도, 자본의 기여도, 토지의 기여도의 합이 뭐다? 이 수익, 그 부동산에 창출되는 최대 수익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이러한 뭐죠?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원칙이야? 기여 원칙이지. 기여도는 기여 원칙이야. 그럼 얘네들은 기여만 하고 대가는 안 받아요? 당연히 대가 받을 거 아니야. 기여한 만큼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배분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자로 배분받을 것이고, 토지는 지대로 배분받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배분을 받는 거야. 배분을 받으니까 무슨 원칙? 수익 배분 원칙이야. 그러니까 생산 요소란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얘네들이 결합별로 나오면은 균형, 기여도 나오면은 기여,
그리고 얘네들이 기여만큼 배분 나오면은 배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생산 요소 간에 이제 배분을 해주는데 배분의 순서가 달라. 왜냐? 노동자들은 본인이 기여만큼 임금으로 배분을 못 받잖아. 노동력을 빼. 자본가들도 본인이 기여만큼 대가로 이자를 적정하게 대가를 원하는 만큼 못 받잖아요. 돈을 빼. 그러면 이 수익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노동자 자본이라는 생산력 빠지면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탈이 가능한 얘네들한테 수익을 배분할 때 먼저 배분해줘요. 근데 토지도 본인이 기여한 만큼 지대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럼 토지도 짐 싸들고 떠나요? 토지는 못 떠나. 무슨 특성? 부동성 때문에 고정화돼 있어요. 어차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는 이탈이 가능하니까 이탈하지 않도록 묶어줘야 됐다. 근데 얘는 이탈할 수가 없는, 부동성 이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를 먼저 배분해주고 나머지 얘네들한테 토지한테 배분해준다. 그걸 나중에 배분해준다. 그래서 자녀. 뭐를 수익을 배분하는 데서 토지한테 나머지 수익을 토지한테 배분해서 토지 잔여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 요소란 말을 공통적인 단어로 이 균형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결합 비율로 기원 측에서는 어떤 단어로 기여도로 표현되고 그리고 수익 배분은 배분으로 표현되면서 그리고 감정평가 활용을 논할 때 균형현 측은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여부 판정과 연관되고 그리고 기원 측은 추가 투자 그리고 이제 수익 배분은 측은 토지 잔여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만 계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이제 단어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492페이지에 거기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적합의 원칙은 이제 좀 이따 논하고 하고 이제 판서해드린 순서대로 볼게요. 494페이지에 보면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은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논리야.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은 494페이지 꼭대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에 소멸되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돼 있죠. 즉 초과에는 발생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이가 초과에 소멸 또는 감소된다는 원리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쨌든 경쟁의 원칙은 말 그대로 경합한다는 거야. 경쟁 과정에서 부동산이 형성된다는 원리인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이제 어떻다? 공급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가격이 적정한 균형점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항상 경쟁의 원칙에 나오는 단어는 초과이유란 말이 나와. 요거를 기준으로 묶으시면 돼. 즉 초과이유는 뭐를 유발시켜? 어떤 업체가 A라는 업종이 돈을 많이 번대, 초과를 번대. 그럼 그 지역에 경쟁업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초과이유는 뭐를 유발시켜? 경쟁을 유발시켜. 그럼 경쟁 과정에서 그럼 초과이유는 어떻게 기존에 이뤘던 초과이유는 소멸되고 감소된다는 원리가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야. 그래서 이제 이 경쟁의 원칙 논하다 보면은 이 초과이유란 말이 꼭 나와. 초과이유는 경쟁 유발하고 경쟁 간의 초과이유는 소멸 또는 감소된다는 원리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이게 감정평가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A라는 업종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초과를 번다. 그래서 그 초과이익을 그 현재 시점에서 초과를 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초과를 반영해서 그 물건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는 뜻이야. 평가사가 판단하는 거야. 초과이익이 앞으로 이제 이게 이 정도 벌면은 경쟁업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럼 경쟁업자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초과이익이 소멸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소멸될 초과이익을 굳이 현재 의뢰받은 물건을 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경쟁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리가 되는 거죠. 경쟁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초과이익 정도만 보시면 돼.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스가 등장하죠. 적합의 원칙이 나옵니다. 거기 적합의 원칙이 492페이지에 나와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맨 밑에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즉 최요 상태가 되기 위해서야. 되려면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해. 무슨 단어가 결정적으로 나올까요? 환경이란 말이 나와. 부동산이 최요 상태가 되려면은 이 부동산은 그 둘러싼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야. 환경이란 말이 나온 거야. 이렇게. 아까 내부적인 요소가 균형에 맞아야 된다는 건 균형이 원리고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지 그 부동산은 최요 상태가 되더라라는 사고방식이 적합이야. 근데 여기서 평가사가 판정하는 거야. 부동산이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어떻게 알아?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조사해야 돼. 의뢰받은 부동산인데 주변에 뭐 소각장이 있는지 지뢰밭이 있는지 핵실험장이 있는지 아니면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해주는 뭐 대형 마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주변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의뢰받은 물건 그 주변을 조사한다? 이게 무슨 분석이다? 이게 지역 분석의 논리가 나오죠. 지역 분석.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주변 환경과 부동산이 어울려. 그럼 이거는 외부적으로 최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 근데 주변에 소각장 같은 게 있네. 폭발 가능성이 있는 소각장이 근처에 있어. 핵실험장이 있어. 그럼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부동산 환경이 어울리지 않아. 그럼 주변 환경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상 뭐라 그러냐. 이거를 경제적 감가라 그럽니다. 그 중요한 단어 나왔죠. 그러면 이제 환경이라는 요소가 나오고 지역 분석, 개별 그 지역 분석, 경제 감가가 나오고 요 두 가지 단어는 이 적합 원칙, 즉 적합 원칙, 지역 분석, 경제 감가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몰려다니는 패거리다라는 겁니다. 항상 같이 몰려다녀. 그럼 아까 균형과 똑같아. 균형은 내부적인 요소니까 물건 자체를 조사하는 개별 분석과 기능 감가 얘네들이 같이 이거랑 묶여서 돌아다니듯이 적합도 지역 분석, 경제 감가 같이 항상 몰려다니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균형하고 적합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지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기출문제 지문이야. 이게 전부 다 외부적인 환경인 경제적 감가하고 관련이 된 거를 사례로 든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오른쪽 9번의 외부성 원칙은 안 보셔도 돼. 외부성 원칙하고 적합은 똑같은 논리야. 이게 사실상 실익이 전혀 없는 논리입니다. 이게. 외부 효과를 논했던 내용을 감정평가에서 그걸 적합의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야.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평가의 간접적인 원칙, 대체 원칙이 이제 거기에 10번으로 나와 있어요. 이 대체 원칙은 여러분 대체제를 논했잖아. 그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바로 두 번째 줄에 대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과정이 형성된다는 원리가 뭐다? 대체 원칙. 무슨 단어가 나와? 대체 원칙 하다 보면 대체란 말이 나와. 우리가 대체제를 이미 공부하셨잖아. 그럼 대체 관계된 물건들은 가격이 거의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평가사들은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이거랑 경쟁 관계,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물건과 비교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대체 관계 있는 물건과 비교해야 돼. 대체 관계 없는 물건은 비교 가능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요것도 체크하셔야 돼. 그 3방식에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잘 요즘에 안 나오는데 3방식의 근거가 뭐다? 이게 대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 밑에 나와. 이것도 수요 공급 다 공부하셨잖아.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성에서 결정된다는 원리야.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붙어? 수요 공급의 원칙이니까 수요 공급이 나와. 개념을 설명할 때 얼마나 간단해요. 뭐 이거를 줄쳐서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다만 얘네들이 감정표가 활용되는 게 그 두 번째 줄에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그럼 이중성이 무슨 뜻이냐라고 설명하다 보면 수요공급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중성이라는 것은 피드백의 원리를 말합니다. 피드백, 상호작용이죠. 이게 이중성이야. 가격의 이중성. 이중가격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료 규정책 할 때 이중가격 공부하신 적 있었죠. 이중가격과 가격 이중성 다른 말이야. 이중가격이란 말은 동일 물건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게 이중가격이고 가격 이중성 그것이 아니라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성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정된 가격은 그러면 영향만 받고 영향 안 주냐? 그렇지 않아요. 수요 공급에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더라.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수요 공급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즉 피드백 원리를 뭐라 그러는데 이거를 가격의 이중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성 설명하다 무슨 논리가 나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나오는 거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설명은 뭐 거의 안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기존 포기된 가지 가장 큰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그 28회 때 설명이 돼 있어요. 28회 때 보면은 이제 가격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 돼 있어요. 첫 번째, 복도의 천정 높이가 과대 계량했어. 내부적이잖아. 복도 천정 높이가 그 내부적으로 과대 설비가 된 거니까 이거는 뭐 무슨 감가에 해당되냐? 내적인 불균형이 초래했어. 기능적 감가야.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는 원칙이 뭐다? 균형 원칙. 이게 무슨 감가냐 물어보면 기능 감가를 하셔야 되고 원가법이 다 나옵니다.
관련되는 원칙이 뭡니까 그랬더니 균형원칙이 나온 거야. 근데 균형원칙이 1번 하나밖에 없었어. 두 번째 점 보면은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에 의해서 후보지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무슨 단어가 나왔어? 판매 지역 분석에 나왔잖아. 관련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이야? 적합이야. 그래서 균형과 적합을 순서대로 찾으면 답이었었어요. 이렇게 간단해.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체계들 잘 보세요. 최후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사들의 기본 자세다. 그럼 내부적으로 판정하는 균기수수가 있고 외부적으로 경적애가 있고 기본이 되는 변해가 있고요. 뭐 간접적인 관계도 있어요. 근데 항상 1순위로 둬야 될 것은 내부 원칙이 뭐다? 균형. 외부 원칙의 적합. 그래서 내부의 균형과 외부의 적합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상당수 정답이 여기서 나오니까 2순위. 기여 원칙하고 내부 원칙 기여랑 수익 배분이더라. 그럼 세 가지는 균형과 기여, 수익 배분을 한꺼번에 논할 때는 항상 무슨 단어를 출발점을 하라? 생산 요소, 내부 구성 요소. 이런 표현이 어떻게 구성되는 결합 비율로 연결되면은 균형, 기여도로 연결되면은 기여, 배분으로 연결되면은 말 그대로 배분의 원칙이야. 이렇게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제 기원칙은 추가 투자라는 단어 1대1로 공부하시고요. 그 수익 배분은 토지 잔여법과 1대1로 하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순위 중에 또 하나는 변동원칙은 뭐다?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거하고 관련이 깊다. 각이 변하는 과정에 형성된다는 원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 모의고사 같은데 문제 나올 때마다 이런 원칙이 있었지라고 확인하는 식으로 정리하셔도 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부하고 외부를 구분하는 실익이 내부 원칙이다, 외부 원칙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격 원칙은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이게 많이 출제됐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점수 따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큰 주제 7가지 중에 첫 번째 큰 주제 있고 두 번째 큰 주제가 498페이지 제1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한지 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